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에어컨 못 키게 한 며느리 괘씸해서 재산 싹 정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올해 78세 된 박순덕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밤잠을 설칠 정도였던 일입니다. 며느리 때문에 제가 얼마나 기가 막혔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구독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모두 무료이니 부담 갖지 마세요. 이 이야기는 작년 여름 그 무더운 폭염이 시작되던 7월의 일입니다. 기상청에서 40도까지 올라간다고 연일 경보를 내리던 그때 말이죠. 저는 그날 아침부터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80에 가까운 나이에 이런 더위는 정말 목숨을 위협하는 것 같았어요. 에어컨이라도 틀어야겠다. 하지만 이 간단한 일이 제게는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집에는 며느리 영희가 있었거든요. 제가 거실로 나와서 에어컨 리모컨을 집어들려는데 어머니, 뭐 하세요? 뒤에서 며느리가 벌떡 일어나더니 제 손에서 리모컨을 빼앗았습니다. 에어컨 좀 틀려고 하는데 어머니, 요즘 전기요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어제 뉴스에서 봤는데 어떤 집은 한 달에 50만 원까지 나왔다더라고요. 더위에 이미 지친 제게 며느리의 목소리는 마치 얼음장 같았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더운데 선풍기로 충분하잖아요. 어머니, 연세 드시면 더위도 덜 타시는 거 아니에요? 제가 선풍기 틀어드릴게요. 그리고는 정말로 선풍기만 달랑 틀어놓고는 자기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물론 자기 방 에어컨은 쌩쌩 돌아가고 있으면서 말이죠. 그 순간 제 가슴이 답답해져서 이게 정말 자식같이 여기던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할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죠. 이것이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을, 그리고 이 일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날 이후로 며느리의 전기세 타령은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되었습니다. 저녁 6시쯤 되어서야 아들 민수가 회사에서 돌아왔어요. 저는 아들이라도 제 편을 들어줄 거라는 희망을 품고 말해봤습니다. 민수야, 오늘 너무 더워서 죽을 것 같았다. 에어컨 좀 틀어도 될까? 그런데 아들의 대답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엄마, 영희 말이 맞아요. 요즘 전기요금 정말 장난 아니에요. 회사 동료 중에 한 달에 80만 원 나온 사람도 있대요. 선풍기로. 참아주세요. 제 친아들까지 이런 시기라니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선풍기 바람만으로 잠을 이루려 했지만 불가능했어요. 온몸이 끈적끈적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새벽 3시쯤 되어서야 견딜 수 없어 화장실에 가려고 복도 전등을 켰는데 어머니, 새벽에 왜 불을 켜세요? 며느리가 방에서 나오더니 짜증스러운 얼굴로 말했어요. 화장실 가려고 하는데 휴대폰, 손전등 쓰시면 되잖아요. 복도등도 전기예요. 전기 한번 켤 때마다 돈이 나가는 거라고요. 그리고는 제가 화장실 가는 것도 기다리지 않고 탁 하고 불을 꺼버렸습니다. 저는 어둠 속에서 벽을 더듬어가며 화장실을 갔어야 했어요.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녁에 TV 뉴스를 보려고 했더니 어머니, TV도 오래 보시면 안 돼요. 요즘 전기요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그럼 뉴스도 보지 말라는 거니 핸드폰으로 보시면 되잖아요. 어차피 어머니 눈도 안 좋으시니까 라디오로 들으시는 게 어때요? 그리고는 정말로 TV를 꺼버렸습니다. 한여름 더위에 에어컨도 못 틀고 이제는 TV도 못 보게 하다니, 심지어 제가 핸드폰을 충전하려고 충전기를 콘센트에 꽂아두었더니 어머니, 이거 대기전력 잡아먹어요. 충전 끝나면 바로 빼세요. 며느리가 제 충전기를 뽑으면서 말했어요. 대기전력이 뭐니? 꽂혀있기만 해도 전기가 나가는 거예요. 요즘 그런 것도 모르세요? 저를 마치 시대에 뒤떨어진 무식한 늙은이 취급하는 것 같아서 기가 막혔습니다. 그리고 극한의 순간이 왔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폭염 때문에 저는 밤에 잠을 전혀 이룰 수 없었어요. 온몸이 끈끈하고 숨이 막혀서 새벽 4시까지 뒤척이다가
결국 에어컨 리모컨을 찾았습니다. 이번만 딱 1시간만이라도 조용히 에어컨을 틀었어요. 시원한 바람이 나오기 시작하자 그제야 숨을 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며느리가 잠옷 차림으로 거실로 뛰어나왔어요. 너무 더워서 잠이 안 와서. 어머니, 새벽에 에어컨 틀면 전기요금 더 많이 나와요. 심야 시간대라고 싸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요즘은 누진세 때문에 더 비싸다고요. 그리고는 또다시 에어컨을 꺼버렸습니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니? 선풍기 틀고 주무세요. 나이 드셔서 체온 조절 능력이 떨어지니 그런 거예요. 조금만 참으시면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정말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제가 더위에 고생하는 것을 보면서도 오직 전기세만 걱정하는 며느리, 그리고 그런 며느리 편만 드는 아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 며칠 뒤에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로부터 사흘이 더 지났습니다. 기상청에서는 연일 폭염 경보를 내렸고 뉴스에서는 온열 질환으로 병원에 실려가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고 했어요. 저는 그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낮에는 선풍기 바람으로 버티려 했지만 나이가 나이인지라 어지럽고 속이 메스꺼운 증상이 계속되었어요. 셋째 날 오후 정말 견딜 수 없었습니다. 온몸에서 땀이 비 오듯 쏟아지는데 갈증은 심해지고 머리는 깨질 것 같이 아팠어요. 영희야, 정말 못 참겠다. 에어컨 좀 틀자. 며느리는 부엌에서 시원한 얼음물을 마시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또 그러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전기요금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음물이나 드세요. 얼음물은 이미 3잔이나 마셨어. 그럼 찬물로 샤워하세요. 에어컨보다 훨씬 시원하고 전기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눈앞이 핑 돌면서 어지러움이 밀려왔어요. 저는 소파에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지러워. 어머니. 며느리가 놀라서 달려왔어요. 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린 것을 보더니 당황한 기색이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머리가 너무 어지럽고 숨이, 저는 제대로 말도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온몸에 힘이 쭉 빠지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일단 누우세요. 제가 119 불러볼게요. 며느리가 급하게 119에 신고했습니다. 구급차가 오기까지 약 10분 정도 걸렸는데 그 사이에도 저는 계속 덥다, 에어컨 좀 틀어달라고 중얼거렸어요. 그런데 며느리는 그 순간에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응급 상황이니까 참으세요. 구급차 오면 바로 시원한 병원으로 갈 거예요. 구급대원들이 와서 저를 들것에 눕히면서 물어봤어요. 어르신 혹시 에어컨 안 틀었나요? 실내 온도가 너무 높은데요. 그때 며느리가 얼른 대답했습니다. 에어컨이 고장나서요. 수리기사 부르려고 했는데 거짓말이었어요. 에어컨은 멀쩡했습니다. 며느리가 전기세 때문에 못 틀게 한 것뿐이었어요. 병원 응급실에 도착해서 의사 선생님이 진단해 주셨습니다. 열사병 초기 증상이네요. 탈수도 심하고요. 어르신 연세에 이런 더위에 에어컨도 안 틀고 계셨어요? 의사 선생님의 질문에 저는 대답하려 했지만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선생님, 저희도 틀려고 했는데 어머니께서 전기세 아깝다고 안 틀겠다고 하셔서 완전히 거꾸로 얘기하고 있었어요. 제가 항의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르신, 이 나이에 전기세 아끼시려다 큰일 날 뻔했어요. 건강이 돈보다 중요하잖아요. 의사 선생님이 저를 타이르시는 것도 억울했지만 그때는 말할 힘도 없었어요. 수액을 맞고 3시간 정도 지나서야 좀 나아졌습니다. 체온이 정상으로 돌아오고 어지러움도 가라앉았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건강 생각해서 에어컨 틀어도 돼요. 오늘 정말 놀랐잖아요. 그 말을 듣고 그래, 이제라도 정신 차렸구나 생각했어요. 하지만 집에 도착하자마자 며느리의 진짜 속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병원비가 15만 원이나 나왔어요. 에어컨 전기세보다 훨씬 비싸네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하셔야겠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며느리는 제 건강이 걱정되어서 에어컨을 틀라고 한 게 아니었어요. 병원비가 전기세보다 비싸니까 그냥 에어컨을 트는 게 낫겠다는 계산을 한 거였습니다. 정말 기가 막혔어요. 시어머니가 열사병으로 쓰러져도 오직 돈 계산만 하는 며느리, 그것도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에어컨이 돌아가는 시원한 방에서도 마음은 더욱 더웠어요. 이게 정말 가족인가 싶어서 눈물만 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 가지를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며느리가 그토록 걱정하는 전기요금이 정말 얼마나 나오는지 말이에요. 며느리는 아침에 시장에 나갔고 아들은 회사에 갔습니다. 저는 부엌 서랍을 뒤져서 전기요금 고지서를 찾아봤어요. 어라? 이게 얼마지? 7월 전기요금 83,000원. 저는 눈을 비비고 다시 봤습니다. 분명히 83,000원이었어요. 이게 다야? 고작 이것 때문에? 며느리가 그토록 호들갑을 떨던 전기요금이 겨우 8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하루 병원비로 낸 15만 원보다도 적었어요. 저는 더 궁금해져서 지난 달들 것도 찾아봤습니다. 6월 5만 2천 원, 5월 3만 8천 원, 4월 3만 1천 원. 에어컨을 쓰지 않았던 달들은 3회 5만 원, 에어컨을 썼던 7월도 8만 원이었어요. 그때 문득 며느리가 지난주에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서연이 며느리 조카 생일이라서 가족들이랑 호텔 뷔페 가기로 했어요. 1인당 8만 원인데 정말 맛있다고 해서요. 8만 원. 며느리는 조카 생일 뷔페에 8만 원은 아무렇지도 않게 쓰면서 제가 더위에 고생하는 것은 8만 원 전기세가 아까워서 못하게 했던 거였어요. 더 기가 막힌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찬장에 올려두는 가계부를 보니까 7월 외식비 35만 원, 온라인 쇼핑 22만 원, 화장품 18만 원, 한 달에 몇십만 원씩 쓰면서 8만 원 전기세는 아까워하다니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그때 현관문 소리가 났습니다. 며느리가 시장에서 돌아온 모양이었어요. 저는 얼른 고지서를 원래 자리에 돌려놓았습니다. 어머니, 시장에서 과일 맛있어 보이길래 사왔어요. 흑미수박이랑 캠벨 포도예요. 며느리가 들고 온 쇼핑백에서 과일을 꺼내는데 가격표가 붙어 있더라고요. 흑미수박 35,000원, 캠벨 포도 28,000원. 과일 하나에 3만 원이 넘는 돈을 쓰면서 전기세 8만 원은 아깝다고 저는 정말 숨이 막혔어요. 영희야, 이 과일 좀 비싸지 않니? 에이 어머니, 요즘 과일이 다 비싸요. 그래도 어머니 건강에 좋으니까 사온 거예요. 건강에 좋다며 6만 원치 과일은 사면서 제가 열사병으로 쓰러질 정도의 더위에는 8만 원 전기세가 아까워서 에어컨을 못 틀게 하다니. 그날 오후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며느리가 택배를 받더라고요. 뭐 산 거니? 아, 이거요? 온라인에서 여름 원피스 하나 샀어요. 세일해서 12만 원에 샀거든요. 12만 원짜리 원피스는 세일이라고 기뻐하면서 8만 원 전기세는 무서워서 못 쓰겠다고. 이 무슨 경우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아들이 돌아왔어요. 저는 아들과 단둘이 있을 때 슬쩍 말해봤습니다. 민수야, 우리 집 전기요금 얼마나 나오는지 아니? 글쎄요, 많이 나오지 않을까요? 영희가 맨날 걱정하는 걸 보면 8만 원이더라. 네, 8만 원이요? 응, 지난달 고지서 봤는데 8만 3천 원이었어. 아들이 잠시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그렇게 많지 않네요. 너희가 한번 외식할 때 쓰는 돈보다 적어. 아들이 뭔가 깨달은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며느리 편을 들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제 편을 들어서 며느리와 싸우기도 싫었던 모양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며느리가 저를 무시하는 건 전기세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냥 저를 귀찮고 부담스러운 존재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8만 원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시어머니가 편안하게 지내는 것 자체가 싫었던 거였어요. 그로부터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는 계속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려고 안방 옷장 깊숙한 곳을 뒤지고 있었어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정리하지 못한 서류들이 많았거든요. 낡은 서류 뭉치를 하나씩 펼쳐보다가 제 손이 딱 멈춰버렸습니다. 이게 뭐지? 산업재해보상보험공단에서 온 서류였어요. 남편 김철수가 회사에서 사고로 돌아가셨을 때 받았던 보상금에 대한 통지서였습니다. 일시보상금, 금일시 5억 원 15억. 제 눈을 의심했어요. 15억 원? 저는 남편이 돌아가실 때 회사에서 위로금 명목으로 5천만 원 정도 받은 줄로만 알고 있었거든요. 서류를 자세히 보니 남편이 생전에 모든 절차를 다 밟아놓았더라고요. 그리고 이 돈은 제 명의 통장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 통장이 서류에 적힌 은행과 계좌번호를 확인해 보니 제가 거의 쓰지 않던 낡은 통장이었어요. 남편이 결혼 초기에 제 명의로 만들어둔 통장인데 저는 그 존재조차 까먹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둘러 그 은행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계좌 잔액 좀 확인해 주세요. 고객님 성함과 주민등록번호 말씀해 주세요. 절차를 거쳐 확인한 잔액은 현재 잔액이 15억 4,020만 원입니다. 15억이 아니라 15억 4천만 원이었어요. 5년 동안 이자까지 붙어서 더 늘어나 있었던 겁니다. 저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아니, 하늘이 열리는 것 같았다고 해야 할까요? 그런데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서류를 더 뒤지다 보니 또 다른 놀라운 것을 발견했어요. 남편의 고향 경기도 파주에 있던 논밭이 개발구역에 편입되었다는 통지서였습니다. 토지보상금 지급 통지서. 저는 그 땅이 팔렸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3년 전에 개발업체에서 연락이 와서 팔겠다고 했거든요. 그때 받은 돈이 3억 원 정도였던 것으로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보니 보상금액 30억 원, 30억 원이었어요. 저는 정말 어리둥절했습니다. 분명히 3억 원이라고 들었는데 어떻게 30억 원이 되었을까요? 더 자세히 보니 개발업체에서 1차로 3억 원을 주고 나중에 개발이 완료되면 추가 보상금을 준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추가 보상금이 27억 원이었던 겁니다. 그 돈도 제가 모르는 사이에 제 계좌로 들어와 있었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15억 원에 30억 원 합쳐서 45억 원이 넘는 돈이 제 통장에 들어 있었던 겁니다. 그동안 저는 남편 연금 월 80만 원과 아들이 주는 용돈 50만 원으로 근근히 살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며느리 눈치를 보며 전기세 8만 원도 아껴야 한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제게 45억 원이 있었다니 그때 문득 며느리가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는 연금도 나오시고 별로 쓸 곳도 없으시잖아요. 나이 드시면 많이 안 잡수시니까 생활비도 별로 안 들잖아요. 전기세라도 아껴야죠. 어차피 어머니 혼자서 뭘 그렇게 많이 쓰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가 45억 원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몰랐지만 설령 제가 정말 가난했다고 해도 며느리의 그런 태도는 잘못된 거잖아요. 저는 그날 밤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기쁨보다는 분노가 더 컸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무시당하며 살았는지 깨달았거든요. 며느리는 전기세 8만 원 때문에 시어머니를 괴롭혔고 아들은 그런 아내 편만 들었어요. 저는 그런 대우를 받으며 서러워했고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들보다 훨씬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은행에 직접 가보기로 했습니다. 시장 좀 보고 올게 며느리에게 말하고 집을 나섰어요. 물론 진짜 목적은 은행이었지만요. 은행에 도착해서 통장 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직원이 제게 몇 개의 통장을 내밀었어요. 어머님, 이 계좌들 모두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는데 혹시 기억하세요? 첫 번째 통장 15억 4천만 원 산재보상금, 두 번째 통장 30억 2천만 원 토지보상금, 세 번째 통장 5억 8천만 원. 이건 뭐지? 이 세 번째 통장은 뭔가요? 20년 전부터 매달 25만 원씩 넣으신 적금이 만기되어 자동으로 정기예금으로 전환된 거예요. 아, 그때 생각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노후 대비용이라고 하면서 매달 25만 원씩 넣어둔 적금이 있었거든요. 20년간 넣고 이자까지 붙으니까 5억 8천만 원이 된 거였어요.
총 합계 51억 4천만 원. 저는 정말 어지럽더라고요. 51억 원이라니 이게 현실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어머님 이 돈들을 한 번도 안 쓰셨네요. 몰랐어요. 이런 통장들이 있는 줄. 아, 그러시군요. 그런데 요즘 금리가 낮아서 이렇게 묵혀두시는 것보다 다른 투자를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저는 그때까지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51억 원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실감이 안 났거든요.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나요? 글쎄요, 강남에 아파트도 사실 수 있고 전국 어디든 좋은 집 사실 수 있어요. 아니면 매달 1에 2천만 원씩 생활비로 쓰셔도 평생 넉넉하실 거예요. 매달 1에 2천만 원. 지금까지 저는 한 달에 130만 원으로 살고 있었는데 말이에요. 혹시 자녀분들은 이 계좌들 아세요? 아니요. 전혀 몰라요. 그럼 비밀로 하고 싶으시면 어머님 혼자만 관리하시면 됩니다. 은행에서 나오는 길에 저는 정말 기분이 이상했어요. 기쁨과 분노가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기쁨은 제가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며 살지 않아도 된다는 것 때문이었고, 분노는 그동안 당한 무시와 모욕 때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문득 지난주 일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가 친구들과 만나서 한 얘기를 엿들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전기세 좀 나온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에어컨 켜달라고 하시더라고. 돈도 안 버시면서 쓰는 건 또 엄청 쓰려고 하시고, 어머님들이 다 그래 우리가 벌어다 주는 돈인 줄도 모르고. 맞아. 그래서 내가 확실히 선을 긋고 있어. 용돈도 딱 필요한 만큼만 드리고 전기세 같은 것도 아껴 쓰라고 계속 말하고. 잘한다. 잘해.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확실하게 해야 돼. 그 대화를 들었을 때 얼마나 서러웠는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제가 51억 원을 가지고 있는데 며느리는 저를 무일푼짜리 신세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며느리에게 제가 지금까지 얼마나 굽신거리며 살았는지. 집에 도착하니 며느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어요. 에어컨을 빵빵하게 틀고 시원하게 지내면서 말이에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더우시죠? 물 갖다 드릴게요. 예전 같으면 고맙다고 했을 텐데 이제는 그 말이 가식적으로 들렸어요. 고맙다. 저는 짧게 대답하고 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통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51억 원이라는 돈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돈이었어요. 더 이상 누구 눈치 보며 살 필요도 없고 8만 원 전기세 때문에 더위에 고생할 필요도 없는 돈이었습니다. 며칠이 지나는 동안 저는 이 사실을 어떻게 할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해야 할까요 말까요? 그런데 제가 결정하기도 전에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며느리가 갑자기 제게 다가왔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은행에서 전화 많이 와요? 은행에서? 왜? 아니에요. 제가 어제 마트에서 우연히 박은영 씨를 만났거든요. 어머니 아시잖아요. 옆동 살던 분. 박은영 씨는 남편 직장 후배 부인이었어요. 가끔 안부 인사 정도 하는 사이였고요. 그분이 뭐라고 하던데? 어머니가 며칠 전에 은행에 오셨다면서요. 제법 큰일로 오신 것 같다고. 아, 그때 은행에서 박은영 씨를 봤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뭘 보고 그런 말을 했을까요? 큰일이라니 그냥 통장 정리 좀 하러 간 건데. 어머니, 혹시 아버지 돌아가실 때 회사에서 받은 돈 같은 거 있어요? 며느리의 눈빛이 이상하게 반짝였어요. 뭔가 냄새를 맡은 것 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그냥 혹시 어머니가 힘드실까 봐서요. 요즘 은행에서 노인분들 상대로 사기도 많다잖아요. 거짓말이었어요. 며느리 표정을 보니 뭔가 감을 잡은 것 같았어요. 사기는 무슨 나이가 들었다고 바보가 되는 건 아니야. 그럼요. 어머니 아직 얼마나 정정하신데요. 그런데 혹시 최근에 큰 돈이 들어온 게 있으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세요. 도와드릴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날 저녁부터 며느리의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덥죠? 에어컨 좀 더 틀까요? 아니야.
이 정도면 괜찮아. 에이, 사양하지 마세요. 어머니 건강 생각하면 전기세가 뭐 별거라고요. 우스웠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전기세 때문에 호들갑 떨던 사람이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어머니 내일 백화점에서 여름 세일한다는데 같이 가실래요? 시원한 옷이나 양산이라도 사드리고 싶어서요. 내가 옷이 부족한가? 부족한 건 없으시죠? 그냥 저랑 같이 쇼핑하는 기분으로요. 저도 요즘 어머니랑 시간 보내는 일이 적어서 아쉬웠거든요. 정말 어이가 없었어요. 지금까지 저를 귀찮아하던 사람이 갑자기 같이 시간 보내자고? 이틀 뒤에는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가족들이랑 같이 식사해요. 무슨 특별한 날이라도 되니? 특별한 날이어야 맛있는 거 먹나요? 그냥 어머니 모시고 좋은 곳에서 식사하고 싶어서요. 며느리가 저를 레스토랑에 데리고 간다고요? 지금까지 라면 끓여주는 것도 귀찮아하던 사람이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머니 혹시 요즘 재정 관리 같은 거 어떻게 하세요? 재정 관리? 아니에요. 혹시 큰 돈이 있으시면 그냥 은행에 묻어두지 마시고 투자 같은 것도 생각해 보시라고요. 요즘 좋은 상품들이 많거든요. 투자는 무슨, 어머니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민수 오빠도 회사 동료들한테 재테크 정보 많이 듣거든요. 어머니 돈 불려드릴 수 있어요. 어머니 돈을 불려준다고요? 저한테 무슨 돈이 있는 줄 알고? 그때 확신했어요. 며느리가 뭔가 낌새를 챈 거예요. 제게 돈이 있다는 걸 어렴풋이 알아챈 거였습니다. 며칠 더 지나자 며느리의 행동은 더욱 노골적이 되었어요. 어머니, 요즘 어머니 통장 몇 개나 있으세요? 왜 그런 걸 물어보니? 아니에요. 혹시 관리하기 힘드시면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다고 생각해서요. 요즘 노인분들 통장 관리 어려워하신다는 기사도 많이 보거든요. 통장 관리를 도와주겠다고요? 제가 요새 애들이나 하는 폰 뱅킹이 익숙치 않아서 그렇지 은행 가는 게 어렵진 않거든요. 어이가 없었어요. 어머니, 혹시 아버지 회사에서 받은 돈 같은 거 많이 받으셨어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왜?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우리 가족 재정 상황도 알아야 계획을 세우죠. 우리 가족 재정 상황? 지금까지 저를 가족 취급도 안 하던 사람이 갑자기 우리 가족이라고?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게 돈이 있을 거라는 냄새만 맡았을 뿐인데 벌써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며느리의 수상한 행동이 계속되던 어느 날 저는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응, 맞아. 우리 시어머니한테 돈이 있는 것 같아. 은행에서 목격했다는 사람이 있더라고. 얼마나? 모르겠어. 근데 제법 클 것 같아. 은행 직원이랑 뭔가 진지하게 얘기하시더라고. 박은영 씨가 말해줬어. 어머, 그럼 대박이네. 시어머니 돈이면 어차피 너희가 상속받을 거 아니야? 그러게, 그래서 요즘 눈치 보면서 잘해드리고 있어. 혹시 모르잖아. 똑똑하다. 똑똑해. 시어머니들은 그렇게 해야 돼. 저는 숨이 막혔어요. 제게 돈이 있을 거라는 추측만으로 갑자기 태도를 바꾼 거였어요. 그것도 상속받을 걸 계산하고서 말이에요. 그날 저녁 며느리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어머니, 에어컨 온도 좀 더 낮출까요? 25도로 했는데 22도로 할까요? 아니야, 이 정도면 충분해. 어머니, 너무 절약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머니, 건강이 우선이죠. 전기세 따위는 신경 쓰지 마시고 시원하게 지내세요. 전기세 따위라고? 전기세 아깝다고 에어컨 못 키게 해서나 응급실에 실려가게 한 니가? 어머니, 내일 마사지 받으러 가실래요? 제가 예약해 드릴게요. 어머니 같으신 분은 몸 관리 잘 하셔야 해요. 어머니, 요즘 건강식품 챙겨 드세요. 제가 좋은 걸로 주문해 드릴게요. 비싸도 어머니 건강에 좋으면 아까울 게 없죠. 어떻게 이렇게 태도가 돌변할 수 있을까요? 정말 얼굴 가죽이 두껍다 싶었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몸은 괜찮으시고? 왜? 갑자기 왜 내 건강을 궁금해하니? 그냥요.
엄마 건강이 궁금해서요. 요즘 엄마랑 대화를 별로 안 한 것 같아서 지금까지 저를 귀찮아하던 아들이 갑자기 대화를 하자 하고 엄마 혹시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무슨 도움? 뭐든지요. 돈 관리라든지 아니면 큰 결정하실 일 있으면 상의하시고. 돈 관리를 도와주겠다는 아들과 며느리, 지금까지 제가 뭘 하는지도 관심 없던 사람들이 갑자기 도와주겠다고 나서는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제게 돈이 있을 거라는 추측만으로 이렇게 달라지다니. 그런데 며느리는 아직도 제가 정확히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어요. 그냥 어느 정도 큰 돈이 있을 거라고만 추측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생각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진짜 사실을 말하면 어떻게 될까? 51억 원이라는 돈을 알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변할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정말 이 사람들에게 그 돈에 대해 말해야 할까요? 지금까지 저를 무시하고 괴롭혔던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거든요. 한편으로는 아들과 며느리가 갑자기 잘해주니까 기분이 좋기도 했어요. 오랜만에 가족 같은 느낌이 들기도 했고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화가 났어요. 이 사람들이 저를 진심으로 걱정해서 잘해주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진짜 속마음을 확실히 알아보기로요. 다음날 아침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영희야, 어제 네가 말한 투자 상담 받아볼까 하는데. 며느리 눈이 번쩍했어요. 정말요, 어머니 현명한 선택이세요. 그런데 혹시 투자하실 금액이 어느 정도 되세요? 글쎄 한 1억 정도. 1억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며느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했거든요. 1억 원이요. 며느리 표정이 살짝 실망스러운 것 같았어요. 아마 더 많을 거라고 기대했나 봐요. 남편이 남겨준 게 그 정도밖에 안 돼. 아, 그러시군요. 그래도 1억 원이면 꽤 큰 돈이죠. 잘 굴리면 몇 년 안에 2억도 만들 수 있어요. 그리고는 바로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투자 상담 받고 싶다고 하시는데 내 1억 정도. 알겠어. 며느리가 전화를 끊고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 민수 오빠가 친구 중에 금융 전문가가 있다고 해요. 소개받아서 상담 받아보시는 게 어때요?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런데 며칠 뒤에 저는 또 다른 시험을 해봤어요. 영희야, 사실 투자할 돈이 1억이 아니라 5억 정도 돼. 며느리 얼굴이 확 달라졌어요. 5억이요? 어머님 처음에 1억이라고 하셨잖아요. 미안해, 정확히 확인해 보니까 보험금이랑 합쳐서 5억 정도 되더라고. 어머나, 그럼 정말 대박이네요. 5억이면 정말 많이 굴릴 수 있어요. 며느리가 흥분해서 또 남편한테 전화했어요. 여보, 대박이야. 어머니, 돈이 1억이 아니라 5억이래. 5억 진짜라고. 이번에는 아들도 집에 일찍 들어왔어요. 엄마, 정말 5억이에요. 네 아버지가 회사에서 사고 났을 때 받은 돈하고 보험금하고 합쳐서. 와, 엄마 정말 대단하세요. 그 돈을 지금까지 혼자 관리하고 계셨어요. 뭐가 대단해, 그냥 통장에 넣어둔 거지. 엄마, 그럼 우리가 정말 제대로 투자 상담받아서 그 돈 불려드릴게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어머니, 5억이면 정말 잘 굴리면 10억도 가능해요. 어머니 정말 부자 되실 수 있어요. 그들의 반응을 보니 확실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제 돈에만 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마지막 시험을 해봤습니다. 일주일 뒤에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어요. 너희들한테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엄마, 뭔데요? 사실은 내가 가진 돈이 5억이 아니야. 아들과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네, 그럼 얼마예요? 50억. 50억. 며느리가 입을 막고 아들은 눈이 튀어나올 듯 쳐다봤어요. 정말요? 엄마, 진짜 50억이에요. 내 아버지 산재 보상금이랑 고향 땅 보상금이랑 해서 50억이 넘어. 그 순간 며느리가 울음을 터뜨렸어요. 어머님, 그럼 저희가 그동안 얼마나 어머님께 죄송한 일을 했는지 전기세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리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몰라서 정말 미안해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엄마,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요. 엄마가 이렇게 큰 자산을 가지고 계시는 줄 몰랐어요. 하지만 저는 그들의 사과가 가짜라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진짜 미안해서 우는 게 아니라 50억이라는 돈에 흥분해서 우는 거였거든요. 며느리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어머님, 이제부터는 정말 잘해드릴게요. 어머님 같은 분은 정말 귀한 대접 받으셔야 해요. 어머님, 에어컨도 24시간 틀으시고 뭐든지 드시고 싶은 거 있으면 말씀하세요. 어머님, 이번 주말에 백화점 가서 좋은 옷들로 아예 옷장 싹 바꿔드릴게요. 50억이라는 숫자를 듣자마자 이 사람들의 태도가 또 달라졌어요. 1억일 때보다 5억일 때보다 훨씬 더 극성스럽게 변했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들에게 저는 어머니가 아니라 50억 원이었어요. 그냥 걸어 다니는 ATM 기계였던 거예요. 저는 그날 밤 최종 결심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한테 진짜 제 속마음을 보여줘야겠다고요. 며칠 뒤 저는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했어요.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거실로 나와봐. 네, 어머님. 며느리는 요즘 부쩍 목소리도 밝고 다정해졌어요. 50억이라는 숫자를 안 뒤로 말이에요. 뭔가요? 엄마? 투자 상담받은 결과예요? 아들도 기대에 찬 눈빛이었어요. 아니야, 그보다 더 중요한 얘기야. 저는 잠시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어요. 사실 내가 지난 몇 주 동안 너희들을 지켜봤어. 지켜봤다고요? 응, 내가 돈이 있다는 걸 알기 전과 후에 너희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말이야, 아들과 며느리의 표정이 조금씩 굳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에 1억이라고 했을 때, 그 다음에 5억이라고 했을 때, 마지막에 50억이라고 했을 때 너희들 반응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다 봤어. 엄마, 그게 무슨... 아직 끝나지 않았어. 더 중요한 얘기가 있거든. 저는 소파에 앉아 애들을 쳐다봤어요. 영희야, 내가 친구한테 전화하면서 시어머니 돈이면 어차피 우리가 상속받을 거 아니야? 라고 한 말 다 들었어. 며느리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민수야, 너도 마찬가지야. 내 건강은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내 돈 관리는 도와주겠다고 나서더라. 엄마, 오해세요. 저희가 정말... 오해가 아니야. 다 사실이지. 저는 지갑에서 은행 고지서를 꺼냈어요. 이거 봐. 7월 전기요금 83,000원. 어머님, 너희가 그렇게 무서워했던 전기요금이 고작 8만 원이었어. 영희야, 너 지난달에 화장품 18만 원 샀지? 온라인 쇼핑으로 22만 원 썼고 며느리가 아무 말도 못했어요. 8만 원. 전기요금은 아까워서 시어머니를 열사병으로 응급실에 보내놓고 18만 원 화장품은 아깝지 않았어? 어머님, 저희가 몰라서가 아니야. 알고도 그랬어. 너희는 나를 사람 취급을 안 했거든.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내가 50억이 있다는 걸 알고 나서야 갑자기 24시간 에어컨 틀어도 된다고? 전기세 따위는 신경 쓰지 말라고? 어머님,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다고? 뭐가 죄송해? 내 돈을 못 빼먹을까봐 죄송한 거야? 아니면 정말 내가 고생한 게 미안해서 죄송한 거야? 아들이 입을 열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없어. 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들은 내가 가난하다고 생각했을 때는 8만 원도 아까워했어. 그런데 50억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착한 자식, 착한 며느리가 되었어. 엄마, 너희들한테 나는 어머니가 아니었어. 그냥 돈이었지. 50억 원짜리 현금 상자였던 거야. 저는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이거 알아? 이게 뭔데요? 유언장이야. 아들과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유언장요? 응, 내가 죽으면 50억을 어떻게 처리할지 정해놓은 거야.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어떻게 아시려고요? 궁금해? 정말 궁금해? 네. 50억 전부 사회에 기부하기로 했어. 네. 두 사람이 동시에 소리쳤어요. 전부요? 저희한테는? 너희한테? 왜 내가
너희한테 돈을 줘야 하지. 저희가 어머님 자식인데. 자식이 8만 원 전기세 때문에 어머니를 응급실에 보내. 자식이 어머니 보고 또 아프냐고 짜증내. 저는 그들이 지금까지 저에게 했던 말들을 하나하나 되돌려줬어요. 너희는 내가 가난할 때는 짐덩어리 취급했어. 그런데 돈이 있다고 하니까 갑자기 효부가 되었지.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 이미 너희들 밑바닥을 내가 다 봤어. 50억이라는 말을 듣고 눈빛부터 달라지는 걸 내가 다 봤다고. 어머님,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며느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제 앞에 앉았어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정말로요. 앞으로는 어머님을 진짜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친어머니처럼 모시겠다고요? 그럼 지금까지는 뭐였던 거죠? 어머님, 50억을 다 기부하시면 안 돼요. 저희도 어머님 자식이잖아요. 자식이라고? 자식이 어머니한테 그렇게 해? 아들도 당황해서 옆에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저희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엄마 모시는 일에만 집중할게요. 모시는 일? 지금까지 뭘 하고? 엄마, 제발 유언장 다시 써주세요. 50억 다 기부하시면 저희는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라뇨? 지금까지 살던 대로 살면 되잖아요. 너희는 50억 없이도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앞으로도 그렇게 살면 되지. 엄마, 그게 아니라. 뭐가 아니야? 너희는 내 돈을 당연히 물려받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야?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을 모셨잖아요. 그런데 50억을 한 푼도 안 주시면 모셨다고? 언제 나를 모셨니 네가? 같이 살면서 같이 산다고 모시는 게 아니지. 8만 원 전기세 아까워서 시어머니 응급실 보낸 게 모시는 거야? 며느리가 말문이 막혔어요. 지켜보던 아들이 다급하게 말했어요. 엄마, 그럼 50억 다 기부하지. 마시고 절반만이라도 25억만이라도. 25억? 네, 25억만 저희한테 주시고 나머지 25억은 기부하세요. 정말 기가 막혔어요. 여전히 돈 타령이었어요. 왜 내가 너희한테 25억을 줘야 하는데? 저희가 어머님 자식이니까. 자식이라는 이유만으로? 네, 그럼 자식 노릇은 언제 할 거야? 아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며느리가 다시 울기 시작했어요.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어머님한테 어떻게 잘못했는지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다 고칠게요. 뭘 고쳐? 이 성격을 고치게? 네, 성격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생각도 고칠게요. 돈 때문에? 아니에요. 정말 어머님이 소중해서요. 거짓말하지 마. 너는 50억 때문에 그러는 거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들이 정말 뉘우친다면 내 결정을 존중해야지. 돈 달라고 떼쓰면 안 되잖아. 엄마, 그래도 뭐야? 50억이 아까워? 며느리가 솔직하게 말했어요. 네, 아까워요. 50억이 어떤 돈인데요? 그 큰 돈을 다 기부하시면 너무 아깝잖아요.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아깝다는 게 네 진심이구나. 어머님도 50억을 혼자 쓰실 수 없잖아요. 어차피 남는 돈인데 저희한테 조금이라도 남는 돈? 내 돈이 남는 돈이야? 그게 아니라 분명히 남는 돈이라고 했더니 입으로. 며느리가 당황해서 아무 말도 못했어요. 저는 유언장을 들고 말했어요. 이미 법무사한테 맡겨놨어. 내가 죽으면 50억 전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되도록. 엄마, 그럼 법무사한테 가서 다시 뭘? 내 결정이야. 어머니, 제발요. 저희도 어머님 자식인데 한 푼도 안 주시면 너무하신 거잖아요. 너무하다고? 지금까지 너희가 나한테 한 짓은 너무하지 않고?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보더니 며느리가 말했어요. 어머님, 그럼 이렇게 해요. 저희가 앞으로 1년간 어머님한테 정말 뉘우치고 달라진 모습 보여드릴게요. 그런 다음에 다시 생각해 주세요. 1년간 잘해줄 테니 돈 달라는 거야? 아니에요. 정말 진심으로 잘해드릴게요. 진심? 50억 때문에 하는 게 진심이야?
며느리가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희들은 내가 가난할 때의 태도가 진심이었어. 지금 하는 말들은 다 50억 때문이야. 다음 날 아침 아들과 며느리는 밤새 작전회의를 한 것 같았어요. 엄마, 어제 저희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아요. 성급했다고? 네, 돈 얘기부터 해서 죄송해요. 저희가 정말 하고 싶었던 말은 엄마를 더 잘 모시고 싶다는 거였어요. 또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 하면 엄마가 편하실지만 생각할게요. 돈은 나중에 엄마가 결정하시면 돼요. 나중에? 네, 엄마가 저희 마음을 확인하신 다음에 결정하세요. 며느리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어머님, 저희가 진짜 바뀌었는지 보세요. 그런 다음에 유언장 다시 쓰실지 말지 결정하세요. 저는 그들의 계산이 뻔히 보였어요. 일단 시간을 벌어서 제 마음을 돌려보겠다는 거였죠. 그럼 당장 유언장을 바꾸라는 건 아니구나? 네, 당장은 아니에요. 시간을 좀 주세요. 시간을 주면 뭘 할 건데? 어머님께 진짜 잘해드릴 거예요. 어머님이 인정하실 정도로요. 진짜 잘해준다는 게. 뭐야? 며느리가 대답했어요. 에어컨도 맘껏 틀으시고 좋은 음식도 해드리고 마사지도 받으시고 그런 건 돈으로 하는 거잖아. 네, 돈 쓰는 게 잘해주는 거야? 진짜 잘해주는 건 마음이지 돈이 아니야. 아들이 말했어요. 마음도 바뀔게요, 엄마. 정말로요. 마음이 바뀐다고? 50억 없어도 바뀔 수 있어? 네, 그럼 지금 당장 50억 기부한다고 확정해도 똑같이 잘해줄 거야? 아들과 며느리가 당황했어요. 그건 대답 못하겠지? 50억 없으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거니까. 아니에요, 엄마. 아니긴 뭐가 아니야, 뻔히 보여. 저는 냉장고에서 물을 한 잔 따라 마시고 말했어요. 좋아, 해보자. 저희가 바뀌었는지 확인해 보시겠다는 거죠? 응, 너희들이 정말 바뀌었는지 시험해 볼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어떤 시험인데요? 지금부터 나는 50억이 없는 사람처럼 살겠어. 네? 50억 있다는 거 잊어버려. 나는 그냥 연금 80만 원으로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야. 어머님, 그게 무슨... 그 상태에서 너희가 나한테 어떻게 하는지 볼 거야.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엄마,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있어. 너희 진심을 알아보려면 언제까지요? 1년이요? 응, 1년 동안 50억 없는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하는지 보마. 그 다음에 유언장 바꿀지 결정할게. 며느리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어요. 좋아요, 어머님. 저희가 진심을 다해서 어머님 모시는 모습 보여드릴게요. 정말? 네, 정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1년을 버틸 수 없다는 걸, 돈이 있다는 걸 알고도 이 모양인데 없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지 뻔했거든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이야. 나는 연금 80만 원으로 사는 가난한 시어머니고 너희는 그런 시어머니를 모시는 자식들이야. 네, 알겠어요. 하지만 그들의 대답에는 확신이 없었어요. 저는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이 1년 동안 돈 얘기는 일절 하지 마. 50억도 유언장도 상속도 언급하지 마. 네, 만약 한 번이라도 돈 얘기하면 그 즉시 50억 전부 기부해버릴 거야. 며느리가 깜짝 놀랐어요. 그럼 한 번도 못해요? 한 번도 못해. 오직 가난한 시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만 살라고. 아들과 며느리가 서로 눈치를 봤어요. 저는 확신했어요. 이 사람들은 절대 1년을 버티지 못할 거라고. 1년 시험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어요. 첫 주는 정말 완벽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저한테 극진히 잘해주더라고요. 어머니, 에어컨 온도 좀 더 낮출까요? 어머니, 오늘 뭐 드시고 싶으세요? 제가 맛있는 거 해드릴게요. 어머니, 마사지 받으러 가실래요? 정말 천사 같은 며느리로 변해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죠. 이게 언제까지 갈지. 첫 번째 변화는 3주째부터 시작되었어요. 어느 날 오후, 저는 우연히 며느리가 친구와 통화하는 걸 들었어요. 아니, 진짜 힘들어. 우리 시어머니 모시는 거. 왜?
요즘 잘해드린다며? 그게 겉으로는 잘해드려야 하는데 속으로는 미치겠어.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계시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시고 그래도 참아야지. 돈 때문에라도. 맞아, 그 돈 때문에 참고 있어.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하나 싶어.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얘기를 들으니 정말 속이 쓰렸어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네요. 며칠 뒤에는 더 충격적인 대화를 들었어요. 아들이 며느리한테 하는 말이었어요. 영희야, 좀만 더 참자. 1년만 버티면 돼. 1년이 얼마나 길어. 매일매일이 고역이야. 그래도 50억 생각해봐. 50억이야. 알아. 그래서 참고 있는 거지. 아니면 벌써 폭발했어. 엄마 앞에서는 절대 티내면 안 돼. 엄마가 눈치채면 큰일 나. 당연하지. 나도 바보가 아니야. 그들은 저 앞에서는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2달째부터는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에어컨 온도를 조금만 높여주실래요? 너무 추운 것 같아서요. 춥다고? 네, 24도는 너무 낮은 것 같아요. 26도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요? 방금 켜서 집안이 너무 더우니 온도 내릴 때까지만 24도로 켰다가 26도로 올릴 거야. 어머니, 건강을 위해서라도 너무 찬 건 안 좋아요. 건강을 위해서라는 핑계를 대기 시작했어요. 며칠 뒤에는 어머니, TV 소리 좀 줄여주세요. 소리가 시끄러워?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 큰 것 같아서요. 이웃에 피해가 될까 봐요. 이웃의 피해? 예전에는 그런 걱정 안 했으면서 어이가 없었어요. 그냥 제 모든 행동이 거슬리는 것 같았어요. 3달째에는 좀 더 노골적이 되었어요. 우연히 며느리가 엄마한테 전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엄마, 나 정말 미치겠어. 왜? 시어머니 때문에 진짜 스트레스 받아 죽겠어. 맨날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그래도 돈 때문에 참아야지. 돈이 있는 건 확실한데 언제까지 이렇게 비위 맞춰야 하는지 모르겠어. 1년이라며? 좀만 더 참아. 말이 1년이지. 1년이 진짜 길어. 역시나 돈 때문에 참고 있는 거였어요. 4달째부터는 아예 대놓고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전기세가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얼마나? 이번 달에 12만 원 나왔어요. 그래서 좀 아껴 쓰시면 안 될까요? 요즘 전기요금이 워낙 비싸서 돌아왔어요. 전기세 타령이 아끼라는 게 뭘 아끼라는 거야? 에어컨을 좀 적당히 트시고요. 적당히? 하루 종일 틀지 마시고 더울 때만 틀어주세요. 더울 때만 틀라고요? 여름에 안 더운 시기가 언젠데요? 밤에는 열대야라 덥고 낮에는 해가 떠 있어서 더운데 5달째에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아들이 회사에서 돌아와서 한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엄마, 요즘 생활비가 너무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생활비? 전기세, 가스비, 식비 이런 거요. 좀 줄여주실 수 있을까요? 내가 뭘 그렇게 많이 써? 많이 쓰시는 건 아닌데 그래도 조금만 절약해 주시면 누가 보면 이 집에서 저 혼자만 밥 먹고 전기 쓰고 가스 쓰는 줄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6달째 되던 어느 날 저는 며느리와 아들이 부엌에서 나누는 대화를 들었어요. 여보, 이거 언제까지 해야 해? 뭘? 시어머니 비위 맞추는 거 말이야. 진짜 미치겠어. 좀만 더 참자. 언제까지? 6개월 더? 1년 더? 1년 시험이라고 했잖아. 1년이 얼마나 긴데 매일매일 연기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래도 50억 생각하면 50억 하지만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마음만 바뀌면 또 기부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잘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난 연기자가 아니라고. 이제 한계가 왔나 보더라고요. 6개월 동안 연기를 한 거면 오래 참긴 했네요. 그날 저녁 저는 아들과 며느리를 거실로 불렀어요. 너희들 좀 앉아봐. 중요한 얘기가 있어. 네, 어머님 뭔데요? 며느리가 밝은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아직도 연기 중이었거든요. 6개월이 지났잖아. 아, 네, 벌써 반이나 지났네요.
그래서 너희들한테 할 말이 있어. 저는 소파에 앉아 두 사람을 찬찬히 바라봤어요. 영희야, 지난주에 친구한테 시어머니 비위 맞추는 것도 한계가 있다고 했지?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어머님. 그리고 민수야, 너는 영희한테 1년만 버티면 된다. 50억 생각해봐라고 했지? 아들이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엄마, 그건 영희야. 너 친구들한테 우리 시어머니 진짜 답답해. 전기세 좀 나온다고. 그렇게 뻔뻔하게 에어컨 켜달라고 하더라고 했던 것도 기억나? 그리고 하루 종일 에어컨 틀고 계시고 이것저것 해달라고 하셔서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고도 했지? 며느리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어떻게 그런 얘기를. 더 있어, 민수야. 너는 엄마 앞에서는 절대 티 내면 안 된다. 엄마가 눈치채면 큰일 난다고 했잖아. 엄마, 저는 차근차근 그들이 나눴던 대화들을 하나씩 말해줬어요. 어머님, 혹시 저희 대화를 엿들으셨나요? 엿들어? 내 집에서 대화하는 걸 내가 듣는 게 엿듣는 거야? 그렇지만 영희야, 너 어제 전화해서 뭐라고 했는지 말해볼까? 정말 받을 수 있을까? 시어머니가 마음만 바뀌면 또 기부해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라고 했지?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어요. 그리고 민수야, 너는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라고 대답했고 아들이 어쩔 줄 몰라 했어요. 저희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라 그런 뜻이 아니라고. 그럼 무슨 뜻이었어? 저희가 정말 어머님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6개월 동안 착한 효자 효부인 척 연기를 한 게 나를 위해서야?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너희들은 6개월 동안 50억 때문에 나한테 연기를 했어. 어머님, 그리고 나는 6개월 동안 너희들이 언제까지 버틸 수 있나 지켜봤지. 엄마, 저희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진심? 어디가 진심이야? 매일 뒤에서 불평하면서.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이제 결론을 내릴 때가 되었네. 어떤 결론이요? 며느리가 불안해하며 물었어요. 50억 처리에 대한 결론. 어머님, 저희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는 이미 줬어. 6개월이나 줬지. 저는 서류를 펼쳤어요. 이게 뭔지 알아? 뭔데요? 기부 확정서야. 두 사람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기부 확정서요? 응, 50억 전액을 사회복지재단에 기부하기로 확정했어. 어머님, 안 돼요. 며느리가 소리쳤어요. 왜 안 돼? 내 돈인데, 저희가 어머님 자식인데 한 푼도 못 받으면. 자식, 6개월 동안 돈 때문에 연기한 게 자식이야? 아들이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생각은 이미 다 했어. 정말 한 푼도 안 주실 거예요? 한 푼도? 그래도 주긴 줄 거야. 며느리가 기대에 찬 눈빛으로 봤어요. 얼마나 주실 건데요? 저는 지갑에서 수표를 꺼냈어요. 100만 원, 100만 원요? 응, 그동안 전기세 타령하느라 고생했으니까 매달 8만 3천 원씩 1년치 전기세 100만 원 주는 거야. 며느리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100만 원이요? 고작 100만 원이요? 왜 저거? 네가 그렇게 아까워하던 전기세인데. 어머님, 50억 중에 100만 원만 주신다는 거예요? 맞아.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뭐가 너무해? 너희는 매달 8만 원 전기세로 쓰는 것도 아까워했잖아. 나 혼자 시원하니? 너희는 이 집에서 안 살아? 저는 마지막 통보를 했어요. 그리고 하나 더, 내 재산 정리 다 끝났어. 재산 정리요? 내 명의로 된 통장들, 적금들, 보험 해약금까지 모든 걸 정리했어. 어머님, 갑자기 왜? 갑자기 6개월 동안 충분히 생각했어. 며느리가 당황해서 말했어요.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사실 거예요? 실버타운에서 살 거야. 너희도 이제 나 모시느라 불편할 것 없이 내가 나가주려고. 어머님, 제발요. 저희가 정말 잘못했으니까 다시 기회는 끝났어. 이미 실버타운 계약도 했고
다음 주에 이사가. 어머님, 이 집은 원래 이들 거니까 내가 나가준다고. 그리고 이 집도 남편이랑 내가 결혼 축하금으로 해준 거였지. 생각해보면 너희에겐 해줄 만큼 다 해줬어. 아들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어요. 엄마, 그래도 저희는 엄마 자식인데 말 잘했다. 그래, 내가 너희 부모인데 너희는 날 어떻게 대했니? 내가 돈 내놓는 기계로 보이던? 마무리 여러분, 그렇게 해서 저는 그 집을 떠났습니다. 지금은 경기도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에서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사실은 50억을 모두 기부한 건 아니에요. 저도 앞으로 살아갈 돈이 필요하니까 실버타운 보증금과 생활비, 병원비로 쓸 30억은 따로 빼놓고 20억만 기부했어요. 하지만 아들과 며느리에게는 50억 모두 기부했다고 말했죠. 혹시라도 나중에 돈 달라고 할까 봐서요. 아들과 며느리가 어떻게 되었냐고요? 아들 내외는 50억을 받을 줄 알고 미리 투자를 해놨더라고요. 부동산도 사고 주식도 하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서 사업까지 시작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50억을 모두 기부해버리니까 빌린 돈을 갚을 길이 없어진 거죠. 매달 대출 이자만 몇백만 원씩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며느리는 결국 파트타임 일자리를 3개나 구해서 아침부터 밤까지 일하고 있고, 아들은 회사 퇴근하고 매일 대리운전을 한다고 해요. 주말에도 배달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가끔 제게 연락이 와서 조금만이라도 도와달라고 하지만 저는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제 알거든요. 진짜 가족이 뭔지 말이에요. 진짜 가족은 돈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똑같이 대해주는 사람들이에요. 8만 원 전기세 때문에 시어머니가 일사병에 걸려도 에어컨 켜지 않고 방치하는 사람들은 가족이 아니라 그냥 함께 사는 남남이었던 거죠. 지금 실버타운에서 만난 새로운 친구들이 제겐 더 가족 같아요. 서로의 안부를 묻고 아플 때 챙겨주고 돈과 상관없이 진심으로 대해주거든요. 20억을 기부한 걸 후회하냐고요? 전혀 후회하지 않아요. 그 돈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니 오히려 뿌듯해요. 돈 때문에 가족이 아니게 되는 걸 보느니 그 돈으로 정말 필요한 곳에 도움이 되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가족은 돈으로 유지되는 관계가 아니에요. 진심과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예요. 만약 여러분 주변에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뀌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진심을 의심해 보세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이 나이 드신 부모님께 전기세나 생활비를 아껴 쓰라고 말씀드리고 계신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부모님이 편안하게 지내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몇만 원 아끼려다가 부모님 건강을 해치고 가족 관계까지 망가뜨리면 안 되거든요. 제 아들 내외처럼 뒤늦게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부모님께 진심으로 잘해드리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께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며 이상 박순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해요. 다음에도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